저는 리세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년 경제를. 23년 1분기 끝자락. 그 정도가 보통 침체 국면을 실감하게 되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의 초입이다. 자, 실장님, 최근에 부동산이랑 주식시장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간결한 답변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간결하게. 왜냐면 이제 곧 깊게 들어갈 테니까. 네. 2022년 하반기 끝에까지는 주식 투자하지 마시라고 이미부터 말씀드려왔었고, 맞아요. 현금이 낮다라고 말씀드려왔었죠. 그 지점에 거의 근접해 가는 모습이다. 예, 저점을 거의 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충분히 저점에 가까워지긴 했다. 네, 저는 이제 11, 12월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로 보고 있는데 11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조정의 초입이다. 아, 이제 초입이다. 아직 이제 어떻게 보면 거대한 그 오션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네. 지금 해안가를 물을 첨벙첨벙 걷고 있는 느낌? 네. 예, 아직 그 거대한 그 바다 속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 네. 예, 그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좀 더 빨리 무너지고 부동산은 그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항상 실물 경제를 보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를 판단할 때 항상 주식시장은 선행하죠. 그래서 경제 전망을 하는 거죠. 실물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따라서 선행해서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주식시장은 선행성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또 반등한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와 거의 연동해서 동행해서 움직입니다. 결국은 금리의 고점 지점에서 그 하락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률은 지금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3까지 떨어졌는데 이것은 초입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실장님께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이제 경제 전망서 요거 이제 추가하셨는데, 리세션이라는 단어도 뭐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닌데 우리에게 네. 앞에 또 그레이트까지 붙이셨어요. 네. 무서운데 뭐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걸까요? 네, 일단 저는 리세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년 경제를. 다만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리세션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된다,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긴 L자형에 가깝게 전개된다 라고 보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보는 경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장기 리세션의 초입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고요. 23년만 놓고 보면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조금 어색한 감이 있는데 뭐 솔직히 출판사에서 그레이시라는 단어를 붙여야 좀 더 강하다. 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2023년에 경기 침체 이제 찾아온다고 경고하셨는데, 네네. 그럼 그레이트 리세션 어느 정도 강도로 언제까지 오는 거죠? 그 강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교환을 좀 준비했으니까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경기를 판단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수가 지금 기준선이 100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OECD 회원국들, 또 미국이나 뭐 중국, 유로존 할 것 없이 100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후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최근 값이 이 100을 밑돌지만 굳이 해석해 본다면 지금 경기 상황은 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하강 국면이 뚜렷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향후 6개월 후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경향성을 보면 OECD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100을 밑도는 그런 경제 상황이 계속된다. 어쩌면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그 큰 국면에서 초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 주신 게 그게 어떤 강도냐. 그 강도를 물어보셔서 그것은 이제 또 성장률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만 해도 이 같은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이 빨간 선까지 업데이트된 정보였습니다. 이번에는 10월 달로 IMF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내려갔네요. 더 내려갔죠. 결국 21년 10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나름 성장하는 모습을 그릴 거야 라고 했다가 전쟁이 반영되면서 22년 4월에 이렇게 조정됐고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물가 잡겠다고 금리 인상하니까 그것에 역습을 받고 또 한 번 이번에 조정된 생각보다 물가가 더 안 잡히고 더 고물가가 지속되고 금리 인상 계속되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IMF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 성장률 1.0%는요 굉장히 안 좋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과 10월에 똑같이 1.0으로 봤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다릅니다. 왜냐하면 22년 경제 대비 얼마나 성장할까인데 22년 경제가 굉장히 많이 조정된 거거든요. 0.7%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0.7%포인트의 조정의 의미가 키가 뭐 100cm인데 뭐 7cm 주는 게 아니라 10cm인데 7cm 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2.3%에서 0.7%포인트는 엄청나죠. 거의 3분의 1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이 주. 그러니까 이런 충격이 있는데도 그 성장률이 1.0으로 유지된다? 기저효과를 반영하면 작년이 안 좋은데 그거보다 1% 성장하는 것과 작년이 좋은데 1% 성장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안 좋은데 또 한 번 더 안 좋은 느낌인 거죠. 이렇게 리세션이 본격화되는 흐름이 23년입니다. 근데 그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다다음 주에 월드뱅크에 가는데 여기 보시면 Is a global recession imminent? 라는 주제의 보고서가 얼마 전에 굉장히 회자가 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과 미팅을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 가지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갔다 와서 또 우리 김작가 TV랑 뭐 그런 후담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통상적으로 그동안에도 여러 번 리세션이 있었단 말이죠. 글로벌 리세션이. 세계 경기 침체 국면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이게 50을 기준선으로 해서 이걸 넘어가면 익스펜션, 확장기. 이렇게 50을 밑돌면 수축기. 그리고 50을 아예 밑돌아 40 미치면 침체기.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통 리세션이 찾아올 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T0 기간으로부터 그동안 쭉 둔화되다가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서 T 플러스나 T 플러스 2 기간 즈음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인데 지금 리세션은 22년, 23년까지는 T2.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뭐 무역 적자 6개월 연속 뭐 경상수지 적자, 고물가, 뭐 고금리, 고환율 이런 얘기하면서 복합 위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래봤자 지금 여기밖에 안 온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리세션의 경로에 따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강도로 치면 지금은 거의 정말 경기 침체 국면도 아니고요. 현재 22년 4, 4분기는 침체도 아니고 그냥 둔화입니다. 그 실질적인 침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맞이하는 시점은 23년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 강도나 정도를 확인해 주시면 좋고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구나. 자, 주가가 안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실물 경제가 일단 실물 경제의 흐름이 이걸 정확히 말씀드려야 돼요. 실물 경제를 얘기하는 것과 주식시장, 자본시장의 흐름과 좀 다르기 때문에 실물 경제의 흐름은 아직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가 시작도 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기 침체를 실감하는 국면은 보통 고용 충격이 와야 돼요. 근데 우리 또 전문가시잖아요. 그 취업 준비와 뭐 이런 관련. 과거에 책을 낸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런 책도 내시고 일단 보통 경기가 좋아져요. 네. 그럼 기업들이 당연히 사람을 뽑겠죠.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뽑는데 걸리는 기간이 있겠죠. 있겠죠. 예.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투자를 위축시켜요. 그래서 비상대책 회의 합니다. 기업들이. 그러면 일단 우리 채용 줄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역시 줄이는 기간이 있죠. 그렇죠. 희망 퇴직 받고. 네. 그래서 고용을 뭐라고 합니까? 경기 후행적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뭐 미국도 완전 고용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아직 실업률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별로. 네. 그런 현상들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도 하기 전 단계고요. 네.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그런 경기 침체는 아마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23년 1분기 끝자락 그 정도가 보통 사이클상 침체 국면을 실감하게 되실 겨울을 지날 때쯤 늦겨울 뭐 이런 느낌 그때 많이 좀 체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되니까 네.
올해 이제 11월이 저점의 끝으로 보신다고. 주식시장은 이제 크게 우리가 봐야 될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그래도 가장 우리가 참조해야 될 변수는 금리예요. 그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22년 하반기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금리 인상인 거예요.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인상. 근데 금리의 행보로서 보면 그 고점 대비 한 6개월 정도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3년 중반이라고 본다면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전에 금리 인상 이제 거의 다 왔다. 라고 선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는 또 이 리세션마저도 선반영하는 국면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하는 것이고 다만 주식시장을 또 추가적으로 질문 주셨으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2년의 주식시장과 23년의 주식시장을 좀 정의를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2년 이 주식시장의 정의는 그냥 매크로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한 장세. 근데 23년은 실적 장세예요. 무슨 말씀이냐? 22년 한 해는 뭐 삼성전자가 주식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실적이 안 좋아서 뭐 영업이익이 줄어서 매출이 줄어서가 절대 아니죠. 말 그대로 좋은 그 매출액이나 반기, 분기 보고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졌던 것은 오만전자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매크로인 거죠, 매크로.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근데 23년에는 안타깝게도 실적 자체가 안 좋을 거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인이 아마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까 애플이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했죠. 지지난주에. 증산 계획을 철회하자마자 애플 주가뿐만 아니라 각종 IT 기업들의 주가가 다 폭락했었죠.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경영 전략입니다. 만약에 증산을 했다. 그러면 더 큰 충격이 오겠죠. 그렇죠. 경기 좋다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 안 팔릴 건데 증산을 계속 유지한다. 그럼 더 큰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산 자체를 철회한 게 잘한 거지만 그것은 일종의 그런 리세션 징조를 먼저 판단하고 대응한 기업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 주다시피 23년에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일 수는 없겠다. 좀 어려운 국면이겠다. 그래서 금리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주가가 저점을 다지긴 하겠지만 반등을 하더라도 이렇게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측 표지에 내핍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내핍점은 어떤 의미인 거죠? 내핍이라는 단어를 네네. 제가 김작가 TV에 나와서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맞아요. 여러 채널이나 뭐 이런 네. 방송이라는 영역에서는 네. 제일 처음 거론했는데 23년 경제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제가 이 책 거의 맨 앞부분에 넣었는데요. 네.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정말 초등학교적 상상력. 그러니까 이 분이 예. 성장을 했는데 네. 그거를 사기에 돈이 좀 부족해서 어릴 때 입던 거를 아니면 뭐 남인 분이 입던 사이즈 안 맞는 걸 지금 입으려고 하는 건가요? 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소감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판단했냐면요. 네. 돈이 없어서 비슷합니다. 돈이 없어서 맞지 않은 옷을 입어야 하는 심정. 네네네. 그걸 이제 내핍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궁핍하다라는 그 핍과 네. 인내할 내 해가지고 그 궁핍하고 어렵고 가난함을 이겨내야 한다. 그게 내핍, austerity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유기농 달걀 사주고 싶은데 그거 내려놓고 좀 싼 거 살 수밖에 없는 또 부모님께 우리 시골에 찾아뵐 때 좋은 선물 이렇게 사드리고 싶은데 조그만 선물로. 그렇죠. 그런 불효자의 마음 그런 게 다 내핍에 해당된다. 2인분 먹고 싶은데 그냥 1인분으로 만족하자 네. 하는 마음. 그렇게 23년 경제가 네. 모두에게 녹록치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근거고요.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단적인 증거를 한번 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회사 다니시면서 네. 이 통장에 소득이 찍히는데 찍히죠. 그 소득을 이제 명목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 소득은 늘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왜냐하면 물가 상승분만큼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득은 늘어날지 몰라요. 혹은 정체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초코파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만큼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걸 실질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이 보세요. 역대로 이렇게 벌어진 적이 전 없죠. 이게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할 여력을 상징하는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거고요. 소득이 늘지라도. 그것은 결국 소비할 여력을 축소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핍인 거고요. 더더군다나 나의 실질소득이 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늘어나는 게 이자 지급액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돈을 빌린 상태인데 이자 지급액이 커지고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소비 지출할 여력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소비가 줄고 기업들도 어떻게 할까요? 허리띠 졸라 매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다 아실 만한 6대 대기업 계열사 그룹사들이 비상경영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허리띠 졸라 매자 얘기했겠죠. 그만큼 어려운 그러니까 애플의 증산 계획 철회는 단순히 그냥 애플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도 투자 아끼고 소비자는 소비 아끼고 그러면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각국의 수출 파트너 기업들이 다 아낀다는 얘기는 수입을 줄여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도 그러면 소비도 어렵고 투자도 어렵고 수출도 어렵고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런 국면에서 23년 경제를 내핍의 시대라고 표현을 해본 거죠. 야, 그럼 이 그레이트 리세션 시대에 네. 돈은 어디로 가나요? 네. 여기서도 우리에게 뭐 부의 기회가 있긴 한 거 아니면 그냥 예금만 하고 네. 그냥 이때는 그냥 조용히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건가?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아마 제 그 프롤로그 부분에 그 문단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좀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철부지라는 단어예요. 철부지. 예, 철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글입니다. 한국어예요. 그리고 부지는 이제 한문입니다. 모른다는 거죠. 부지는 알지 못한다. 철을 모른다. 철을 모른다는 계절을 모른다 이 뜻이에요. 이건 심각한 일인데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되는데 가을에 씨 뿌리고 봄에 추수할 걸 기대하면 안 된다. 그게 철부지입니다. 근데 지금 23년 경제가 어렵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 그걸 말씀드리러 왔지만 어렵다고 해서 모두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이면 겨울 준비를 해야 되고 봄이면 봄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준비된 나를 만들자라는 게 아마도 이 책의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오늘 온 건데요. 그 속에서도 기회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고요. 그냥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23년 여러분의 재테크 설계라는 관점에서 제가 혹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 재테크계 최대 채널 우리 김 작가님이시네. 조금 큰 채널입니다. 자, 그래도 진짜 최고 제가 우러러보는 채널인데 재테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를 여쭙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재테크의 정의, 재테크가 뭐라고 혹시 아십니까? 많은 재테크 전문가분들을 만나셨지만 재테크는 내가 가진 돈을 불리는 기술? 너무 좋습니다. 예, 거의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테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 그러니까 소득의 일부를 부동산이라는 자산, 주식이라는 자산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제가 22년 경제 전망 때 말씀드렸던 거는 바꾸지 말라는 거죠. 저축하라는 것이었죠. 왜? 금리가 올라가고 주가는 하방 압력받고 집값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라 라고 조언을 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23년 경제라는 관점에서 아직도 이게 주가에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과 무관하게 아직도 금리는 올라가고 있으니 23년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니까 22년 끝자락에 대출금리가 시중금리가 대략 한 8%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8%? 네. 대출금리 기준으로 23년은 더 올라가죠.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가 시중금리니까 통상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도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시중금리 떨어질까? 기준금리의 정의가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 빌려줄 때 쓰는 금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역시 그 돈 빌려받아서 이 시중은행들이 돈을 또 융통시키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당연히 기준금리보다는 높게 형성되는 게 시중금리겠죠.
그리고 대출금리가 저축금리보다 당연히 높아야 돈을 버는 거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당연히 8%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그런 여러분 그냥 거의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네. 그럼 23년 더 올라가고 그래서 23년 여러분의 재테크 설계에 있어서 22년 전까지 그러니까 20년, 21년에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때는 돈을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했어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정의가 그런 거죠. 근데 23년 경제, 22년, 23년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돈 안 빌리는 거예요. 돈 갚는 거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는 거죠. 20년은 레버리징을 일으켜서 자산을 보유하는 게 좋은 재테크였다면 23년은 레버리징, 빚을 갚는 게 가장 좋은 재테크죠. 쉽게 말씀드리면 8% 대출해서 만약에 8%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부담스러운데요. 그 얘기예요. 10% 내도 고작 2%를 위해서 위험한 자산에. 그렇죠. 그리고 그 투자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까지 생각해 보면 번다 한들 또 세금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빚 갚는 거 굉장히 좋은 재테크고요. 네. 여전히 23년은. 그리고 저축도 좋습니다. 네. 저축도 저는 안전추구형이라고 한다면 저축을 저는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비중을 갖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시장도 이제 저점을 뒤로 하고 반등은 할 테니까 조금 공격적 투자자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그 포트폴리오를 늘리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요. 부동산은 갖지 말으셔야죠. 23년에. 네,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